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자, 오늘 토요일이고 휴일입니다. 저도 오늘 휴일답게 아침에 일어나서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보다가 빅쇼트를 봤어요. 아침에 오전에. 영화가 꽤 길어요. 내용은 이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서브프라임의 붕괴를 미리 예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미국 경제라는 것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기와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잘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요즘에 제 관련이 좀 관심이 많은데 꽤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가 좀 길어서 보다가 밥 먹고 한숨 자고 또 영화 마저 보고 뭐 또 얼레벌레 뭐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6시가 됐어요. 쉬는 날은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머니 인류의 역사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이번 18장인데 4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18장을 읽고서는 이제 제가 예고해 드렸던 사이코패스 주관으로 사이코패스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이제 마지막 이 장이 끝나면 마지막 5부만 남는데 5부는 또 비교적 짧고 금방 끝내게 되면 말씀드렸던 세속의 철학자들 경제 관련 도서, 경제 도서 중에 경제학 도서 중에 고전으로 명저로 손꼽히는 책이더라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전공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도마복음은 거의 스킵 상태고 숫단이 빠따 낭송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좀 날씨가 풀리고 제가 기운 좀 차리고 정신이 좀 되돌아오면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몸 상태는 뭐랄까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 더위의 여파가 있고 조금만 더워도 좀 기운이 힘들고 기운이 처지더라고요. 운동과 체력 단련으로 운동을 통해서 체력 단련을 좀 더 한 다음에 8월 달 정도가 지나면 9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제 전공의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합니다. 자, 이번 18장 절망의 구렁텅이 경제대국 독일은 왜 몰락했을까? 1922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핵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BBC는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며 매스컴의 시작을 알렸다. 무솔리니는 로마로 행진해 파시즘의 등장을 알렸고 제임스 조이스는 1920년대의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날인 2월 2일에
그의 모더니즘 걸작 율리시스를 출간했다. 이처럼 중요했던 그해 9월 전 세계적 유행성 전염병이 잦아들자 한 젊은 기자가 프랑스의 도시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라인강을 건너 독일 접경 도시 켈에 도착했다. 파리를 본거지로 활동하던 그 기자는 토론토 스타에 기사를 쓰고 있었다. 이 기자의 이름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돈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의 참상을 캐나다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했다. 해밍웨이가 라인강을 건너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마르크화를 환전해주지 않았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다시 독일 쪽으로 건너가 10프랑, 즉 캐나다 돈으로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환전했는데 무려 670마르크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와이프와 내가 하루 종일 펑펑 썼지만 그래도 돈이 남았다고 회고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애덤 퍼거스. 돈의 대폭락, 바이마르 초인플레이션의 악몽. 그는 노년의 독일 신사가 길거리 과일 가판대에서 겨우 12마르크짜리 사과 하나조차 사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12마르크는 젊은 해밍웨이에게도 푼돈이었다. 인용입니다. 그 노신사는 아마도 평생 모은 돈을 독일의 전쟁 국채에 투자했을 것이다. 그런 그는 이제 12마르크짜리 사과 하나도 살 수 없다. 그는 바로 그런 부류였다. 마르크와 크로네의 가치는 계속 폭락하는데 본인의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제 생활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말이다. 해밍웨이는 1922년 당시 대다수 독일인들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월급이나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며 평생 모은 돈을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초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물론 마르크화가 아닌 외화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들도 왕처럼 살 수 있었다. 외국인에게는 독일의 모든 것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독일의 값비싼 공산품을 사는 것이 자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인들은 독일의 값싼 공산품을 사는 것이 자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었고 오히려 많이 소비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며 패전국 독일의 굴욕감을 안겨주는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었죠. 그 이후에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해밍웨이는 켈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5코스 식사가 150마르크, 즉 캐나다 돈으로 고작 15센트밖에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프랑스 아이들은 몰래 국경을 넘어 케이크를 배 터지게 먹었다. 그는 기사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환율이라는 기적 덕분에 스트라스부르의 아이들이 독일 제과점으로 몰려가 먹다 탈이 날 정도로 케이크를 퍼먹는 추한강경이 벌어지고 있다. 해밍웨이는 한 사회의 자국의 화폐를 붕괴시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끈이 사라지는 장면이었다. 화폐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이는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의 일부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 국민이 돈을 저축하면 국가는 그것을 지켜주겠다는 약속, 화폐가 무너지면 이 약속은 사라지고 결국 국가는 무너진다. 경제는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체제와 안정성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상업 사회는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보호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굳건해야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계약의 핵심 요소다. 돈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도구다. 독재자들이 돈을 통제하려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돈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를 움직이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다.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폐 관리를 잘해야 한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저축이 사라져 사회가 휘청거린다. 반대로 돈을 너무 적게 풀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탄생조차 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미세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의 책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범 초기에 사실상 그 책무를 져버렸다. 스스로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통화 붕괴가 벌어지던 그때 해밍웨이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경제 대국의 노신사는 어쩌다가 사과 하나 살 돈조차 없었던 걸까? 도대체 독일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몰락한 걸까? 세계의 권력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1914년 독일 제국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자금을 자국민에게 빌려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이센 군대는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를, 1870년에는 프랑스를 물리친 바 있었기에 1914년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승리를 확신한 독일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저축을 국채로 받고 전쟁 자금을 조달했다. 모두가 당연히 상환받을 거라 믿었다. 평범한 독일인의 입장에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단지 애국심의 발로일 뿐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했다. 정쟁 막바지까지도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믿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식민지의 자산과 금을 빼앗아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새로운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지만 시작부터 막대한 전쟁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1919년 베르사유 회담에서 독일을 용서하려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옛 독일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새 독일이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랑스는 강경했다. 네덜란드만한 규모의 자국 북동부 산업지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독일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미국 역시 독일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래야만 다른 연합국들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전 세계 금융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914년 영국은 전 세계의 은행 역할을 하며 약 200억 달러의 자산을 주무르고 있었다. 런던은 국제자본의 약 3분의 2가 거래되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다. 표시가 있습니다. 리아콰트 아메드 금융의 제왕에서 근본이제 시대 동안 전례 없는 세계 무역과 투자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서로에게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 프랑스 역시 9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무려 50억 달러가 러시아 제국에 묶여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러시아 제국 시절의 부채 상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유독 큰 손해를 입었다. 다른 유럽 열강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전쟁 막바지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한 강대국, 즉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렸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을 뿐 아니라 유럽의 자산을 헐값에 대거 사들였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화폐 권력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향후 100년 동안 세계 금융은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 연합국들이 미국에 진 빚은 12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 영국의 빚이 50억 달러, 프랑스의 빚이 40억 달러였다. 영국도 여러 나라에 돈을 빌려줬는데 규모가 110억 달러였고 그중 프랑스가 30억 달러, 러시아는 25억 달러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빌려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했다. 전 세계가 채무관계로 뒤얽혀 있었다. 20세기 초 최대 대부국이 된 미국은 100년 전 알렉산더 해밀턴의 예언대로 자신이 금융패권 국가가 된 것을 자각했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때부터 세계 금융의 최강자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 한때 갑이었던 누군가의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상실감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된다. 실제로 자존심이 꺾인 영국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려 애썼고 그 화살은 이제 막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향한다. 패전국 독일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군요. 유럽의 세일 코너 독일. 1918년 영국 총선 유세 기간 중 총리 로이드 조지는 씨가 튀어나올 때까지 독일을 레몬처럼 쥐어짜겠다고 공언했다. 웨일스 출신인 로이드 조지는 말 그대로 그렇게 실천했다. 1914년만 해도 1마르크는 미국 돈 25센트였다. 그런데 1920년이 되면 그 가치는 1.5센트까지 떨어졌다. 전쟁에서 패한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와의 붕괴가 이지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패전 후 격동기가 지나면 독일 경제도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예견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 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인 경제 대국으로 문학, 과학, 철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독일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의 수가 미국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천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왓슨의 저먼 지니어스, 유럽의 세 번째 르네상스, 두 번째 과학혁명, 그리고 20세기를 참조하라. 전쟁 전 독일은 성실함과 규율, 질서를 상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이 재기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독일 사회 전체가 빈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정치, 사회, 금융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첫째, 독일은 국민들 대부분이 막판까지도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패했다. 승전국인 프랑스와 벨기에가 국토의 일부를 점령당했던 반면 독일 땅에는 외국 군대가 한 발짝도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더욱더 패배를 인정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믿기 힘든 현실 덕분에 등에 칼을 맞았다는 음모론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로 뭉친 독일군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자본가 및 유대인 같은
내부의 적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주장이었다. 1920년 독일은 전쟁 당시 발행했던 국채 외에도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쟁 전 독일 국내 총생산의 100%에 달했으며 이마저도 원래 GDP의 300%였다가 재협상된 금액이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자국 GDP의 5%를 외국 열강들에 넘겨야 했다. 이런 극심한 압박 속에서 독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독일 경제 안에서 생산된 실물 자원을 외부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일은 그 대가를 금이나 외환의 형태로 돌려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프랑스로 이전되었고 그에 대한 청구서는 독일이 갚아야 할 배상금에서 차감되었다. 즉 원래 독일 매장에 있어야 할 상품들이 이제는 프랑스 상점에 진열된 것이었다. 이렇게 독일 상점의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하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국가가 이에 대응해 돈을 찍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든가 인플레이션이 터지든가.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생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배상금은 정부 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 비어가는 진열대와 악화되는 국가재정 상태는 예상치 못한 패배 이후 독일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독일 정부는 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화를 팔아야 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다. 타면 초과에 몰린 정부는 세금을 올릴 여력조차 없었고 결국 독일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국 생산자들에게 물품 대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물품들은 독일 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들이었다. 그 결과 독일 상점에는 상품이 부족해졌고 정부는 프랑스가 대금을 치르지도 않을 물품에 대해 독일 제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와 계속되는 화폐 가치 하락이 겹치며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다. 이런 상황만 해도 충분히 시한폭탄 같았는데 국내 정치 상황은 이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바이마르 정부는 자유주의적 중도 노선을 지키려 했었지만 양쪽 극단의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았다. 한쪽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가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 독일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믿었다. 또 다른 한쪽에는 구체제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가 연합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독일 민족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단 세력은 허약한 바이마르 정부에 거액의 지출을 요구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 교육을, 다른 한쪽에서는 제대 군인들을 위한 전쟁연금을 요구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DNA를 반영하기 위해 자유주의 성향의 바이마르 정부는 사회개혁에도 나섰고 보건과 공공주택 분야의 지출을 확대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늘 재정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저버릴 수도 없었고 자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철회할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연합국에 금으로 배상할 몫만 따로 떼어 보존하려 애썼다. 벼랑 끝에 몰린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모든 균형을 간신히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평상시 같으면 중앙은행이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개입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을 팔아 자국 화폐를 사들이고
반대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등하면 시중에 자금을 풀고 금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전문 용어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흥분한 외환 시장에 이성을 주입하는 일이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보유한 금은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용으로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에는 소문과 억측에 따라 자금이 들락날락했고 악재가 터질 때마다 환율은 심하게 요동쳤다. 대부분의 경우 통화 가치는 추락하는 쪽이었다. 1922년 6월 점잖은 기업가이자 유대인 출신 외무장관이었던 발터 라테나우가 우익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자 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극심한 공황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라테나우는 베를린은 물론 파리와 런던에서도 존경받는 인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독일을 위해 협상에 나서려 할까? 독일은 내부적으로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무장한 민병대들이 거리를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익 극단 세력들을 강하게 탄압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마르크스와의 가치는 급격히 추락했고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외치며 압박해왔고 정부는 노동자 계층을 달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며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단 1년 사이에 1922년 마르크화는 달러 대비 190마르크에서 7,600마르크까지 떨어졌고 물가는 40배나 폭등했다. 투기꾼들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큰 돈을 벌었고 독일 국민들은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가에 시달렸지만 외국인들에게 독일은 유럽의 세일 코너가 되어 있었다. 비극이네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면 전쟁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을 발라 죽이는 현상이 벌어지죠. 어찌됐건 거기 사는 국민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습니다. 빅쇼트에서도 잘못은 금융권의 사기꾼들이 다 저질러 놓고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일. 1923년 초 독일은 프랑스에 전화선용 전신주 10만 개를 보내기로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 굴욕적이게도 그 전신주들은 독일 노동자들이 자국 도시에서 파내고 있던 것들이었다. 프랑스는 이 일을 계기로 독일이 현물 배상을 약속을 어겼다며 1918년부터 준비하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를 루르 지방에 보내 독일의 산업 중심지를 장악했던 것이다. 독일이 현물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와 벨기에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겠다는 의도였다. 이 사건으로 공황이 발생했고 마르크스와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졌다. 1923년 1월 11일 프랑스와 벨기에가 전신주를 회수하려 진입했던 크리스마스 무렵 달러당 27,000마르크였던 환율은 달러당 5만 마르크로 급등했다. 루르 지역에서는 독일 노동자들이 점령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했고 전쟁 중 그 어떤 제조업체보다 포탄을 많이 생산했던 철강업체 크루프 같은 독일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시기 독일 역사에 대한 훌륭한 읽을거리로는 마크 존스의 1923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킨 그해 이친 위기 1920 이친 위기가 있다. 점령에 저항한 것은 노동자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전직 군인들이 조직한 비밀 단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철도를 파괴하고 점령군들을 살해하는 등의 무장 활동을 벌였다. 프랑스는 즉각 보복에 나섰다. 2월 13일 요세피네 말라케르트라는 젊은 독일 여성이 프랑스 해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봄 내내 독일 여성을 타깃으로 한 성폭행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로 연합군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독일은 자국민에 대한 프랑스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 가로 열고 사실상 미국 가로 닫고에 호소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프랑스를 압박해 점령지에서 물러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프랑스가 철군 압박을 받기 전까지 버텨낸다면 절실히 필요하던 국민적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한 바이마르 정부는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정부는 파업 중인 루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했고, 이를 위해 돈을 찍어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졌다.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국민들의 인내심과 프랑스 점령을 지지하는 연합국의 압력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태는 양쪽에게 파괴적인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다. 독일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자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미국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를 압박해 철군시키기를 기대하며 도박에 나섰다. 독일의 운명은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마크 존스가 1923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다. 1923년 8월 62만 마르크에 달했던 1달러의 가치는 11월 6,300억 마르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았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점령을 통해 독일로부터 현물 배상을 받아야만 했지만, 점령 이후 10개월 동안 받은 석탄과 코쿠스의 양이 점령 이전 10일 동안 받은 양보다도 적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프랑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점령국에 맞선 소극적 저항을 계속 지원했고, 그 대가로 독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자국 통화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격동의 여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독일인들은 프리츠 랑의 영화 마부제 박사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돈과 예금이 순식간에 증발하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빨리 써버리려고 했다. 바, 클럽, 식당, 극장마다 인파로 가득 찼다. 베를린의 밤 문화는 돈이 인쇄되자마자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돈을 쥐고 있으면 전부 잃는 시대였다. 돈을 쓰면 적어도 재미있는 시간이라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환율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버는 투기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해질 때까지 부를 쌓았다. 한 베를린 신문은 이렇게 전했다. 신흥 부자들의 사치, 주식시장의 투기 광풍, 클럽과 쾌락 중독, 밀수와 위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제2 호버먼 실험 대상과 시청자 모두를 매혹시킨 사악한 박사에서 재인용. 랑의 대작 영화는 총 4시간 반짜리
이부작 서사극으로 초인플레이션 속으로 추락하던 독일 사회의 광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화의 주인공 마부제 박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지갑을 조종하는 악랄한 체면술사로 주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증시를 조작하는 초자연적인 악당이다. 바이마르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식과 환율의 움직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런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부제라는 인물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대중의 심리를 정조준했다. 설마 내 돈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돈은 사라졌다. 그런 한편 부유한 투기꾼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챙겼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고 평범한 가정은 점점 더 빈곤해졌다. 이렇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던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라프케. 탐욕스러운 투기꾼 혹은 졸부, 속물을 뜻하는 이들은 경멸과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 되었다. 저런 자들은 어떻게 환율시장을 요리하는 걸까? 왜 늘 보통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모든 걸 지배하는 걸까? 라프케는 도처에 있었다. 여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활개쳤으며 독일 최초의 대중잡지 베를리너 일루스트리르테 차이퉁에도 자주 등장했다. 이 잡지는 1920년대 주간 발행 부수가 180만 부나 됐다. 카를 레를러가 작곡한 당대 카바레 로레인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라프케는 샴페인도 랍스터도 여자도 마음껏 누리지. 심지어 욕실에 걸 그림도 주문한다네. 보티첼리가 곤약인지 치즈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주표시가 있습니다. 제럴드 디 펠트먼 위대한 혼란 독일 인플레이션기의 정치 경제 사회 1914년에서 1924년. 물가가 급등하고 투기꾼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세상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기는 마부제 같은 인물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대응 방식일 따름이다. 환율 차익과 관련된 투기에 뛰어든 독일인은 일부 특권층뿐 아니라 1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인플레이션은 사회적 계약을 무너뜨렸지만 그 충격은 계층마다 달랐다. 성실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정부를 신뢰하던 수백만 명의 중산층은 평생 모은 예금액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 교사,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학자, 언론인 등은 국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전시국채를 샀지만 철저히 배신당하고 만다. 이렇게 존경받던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은 당연히 바이마르 공화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다. 반면 토지나 건물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주인, 지주, 농민, 기업가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최하층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크게 손해본 것이 없었다. 이들은 날릴 예금도 없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을 올려주어 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임금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노동자들의 임금도 더 많이 올랐다. 그 결과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임금 인상을 부추겼다. 혼란 속에서도 피해가 가장 적었던 건 최상층과 최하층이었고 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대중심리는 언제나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한 남자가 바로 이런 대중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1923년 11월 초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아돌프 히틀러는 뮌헨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코미디에 가까운 반란이었지만 바이마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 덕분에 히틀러는 영웅적인 아버지상으로 급부상했다. 이때 그는 화폐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체감했다. 이때 얻은 깨달음은 그의 정치 인생에 깊이 새겨졌다. 두 포로 수용소 이야기. 1943년 8월의 어느 저녁, 한때는 뛰어난 추상화가이자 바이마르 베를린 나이트클럽의 경영자이기도 했던 살로몬 살리 스몰리아노프는 작센하우스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수년 전 오데사 출신의 난민이었던 스몰리아노프는 나이트클럽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하다가 자신의 천직이 위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로서의 손재주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성격 때문에 그는 위조 게임에서 아낌없는 보상을 받았다. 1920년대 그는 50파운드짜리 영국 위조 지폐를 유통시켜 암스테르담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짧은 형기를 마친 그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1930년대 중반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마침 위조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나치 정권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천 명이 독일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쳤다. 1938년 11월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인 수정의 밤 사건 이후 그 탈출 행렬은 더 거세졌다. 탈출이 절박했던 유대인들은 그에게 큰 돈을 지불했고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살로몬은 위조 여권과 출국 비자를 둘러싼 암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반유대주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들자 그는 자신의 위조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았다. 위조 문서는 미적으로 완벽한 복제품이어야 했다. 화폐 인쇄와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 역시 합법적인 발행 주체와 수완 좋은 위조범 사이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공식 보안자는 위조를 막기 위해 문서 내에 여러 보안 장치를 숨겨놓는다. 그러나 진정한 위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손재주만으로는 부족했다. 정밀한 예술 감각은 기본이고 복잡한 디자인을 완벽하게 복제하기 위해서는 공학, 판화, 금속 세공, 주성법, 펜터그래피 가로 열고 정밀 복제 기술 가로 닫고까지 통달해야 했다. 뛰어난 위조범은 절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절반은 구텐베르크가 되어야 했다. 즉 화가이자 인쇄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스몰리아노프는 다시 법망에 걸려들어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암석을 캐면서 4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 간수들의 초상화를 완벽하게 그리고 실물보다 더 낫게 그려주면서 살아남았다. 유대인이자 전과자였던 살로몬의 생존 확률은 크지 않았지만 1943년 그는 기이한 방시국으로 목숨을 건진다. 오스트리아 수용소에서 베를린 근처 작센하우스로 이송된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바로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6월의 북독일 평야에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해가 저문다.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위조범 스몰리아노프는 손끝으로 린넨과 천이 섞인 종이를 더듬고 있었다. 그는 이 종이가 5파운드 지폐에 쓰인 재질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행동이었다. 그는 이 지옥같은 작센하우젠 너머 어딘가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또 다른 포로 수용소 스탈라크
(7A) 이곳에서는 리처드 레더퍼드라는 또 다른 인물이 스몰리아노프가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 개수를 세며 적십자 구호품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자신이 캐나다 연대에서 싸운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연합국 중에서도 캐나다 적십자는 가장 인심이 후했다. 레드퍼드는 온타리오주의 건강한 주부들이 정성껏 스팸, 케이크, 잼을 빽빽히 채워 넣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주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대 모를 것이다. 레드퍼드와 스몰리아노프의 공통점은 바로 돈이었다. 레드퍼드는 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었고 스몰리아노프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포로 수용소 안의 기이한 경제 현상. 케임브리지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리처드 레드퍼드는 1941년 리비아에서 포로로 잡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지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특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 몰린 포로들이 공통화폐를 만들어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적십자는 수용소에서 나오는 기본 식사 외의 추가 식량을 배급했다. 담배는 필수였고 잼과 버터, 차와 당밀, 꿀, 고기, 소금에 절인 소고기, 연어, 스팸, 초콜릿, 소금, 후추 비누, 해시브라운, 우유 분말, 야채 통조림 등도 배급되었다. 실제 돈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포로들은 담배를 교환수단이자 재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담배의 가격이 포로 경제 시스템의 기준 가격이 되었고 유통되는 담배가 많아질수록 담배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다른 물품의 가격은 올라갔다. 영국인, 캐나다인, 유고슬라비아인, 폴란드인, 프랑스인, 러시아인 등 다양한 국적의 포로들은 본능적으로 돈이라는 공통 언어를 이해했다. 군사계급이라는 공식 서열과는 별개로 하나의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누가 일부러 조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굴러간 것이다. 때로는 이등병이 삼성 장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도 했다. 돈이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돈은 국적이나 계급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소련 공산주의자, 인도 시크교도, 영국 상류층, 프랑스 농부 등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었다. 또 돈은 포로들 개개인에게 미약하지만 통제력을 갖게 해주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스스로 자율성을 행사하는 루트를 열어준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석방된 레드포드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 형성된 경제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보고서를 써냈다. 그는 이를 통해 화폐 경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지, 통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거래 시스템이 진화하고 복잡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묘사한다. 그는 포로들이 배고픔을 서로 거래하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회 조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인용입니다. 이 경제활동의 핵심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식적으로 모방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와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리처드 레드퍼드, 포로 수용소의 경제적 조직, 1945년 11월. 포로 수용소 경제도 실제 경제와 마찬가지로 호황과 불황,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경기와 신용 사이클을 똑같이 겪었다. 접십자는 포로 수용소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고 매달 25에서 50갑의 담배를 배급하며 화폐 공급을 조절했다. 그 화폐의 가치는 그 시점에 경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느냐, 즉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는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어 소비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는 돈에 대한 수요도 활발해지고 시중에 풀린 돈은 더 많은 거래를 만들어낸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지출을 미루고 돈을 쌓아두려고 한다.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며 지갑을 닫는 것이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 도덕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보편적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켰다.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인간 사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즉 세상을 조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로 이 점이 히틀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 작전을 명령한 이유이자 유대인 위조범 스몰리아노프가 작센하우스 수용소에서 저문은혜를 바라보게 된 경위이다. 재밌네요. 히틀러의 위조 집회 수감번호 93,594번. 스몰리아노프는 이미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를 체포했던 한스 크리거라는 친위대 장교가 히틀러의 위조 작전을 총지휘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나치 당원인 크리거는 유대인 스몰리아노프가 이 일의 적임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스몰리아노프가 마우트하우젠에서 중노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작센하우젠으로 데려왔다. 스몰리아노프는 이제 제3제국의 강제 수용소에서 각각 선별된 142명의 유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리더가 되었다. 이들은 중부 유럽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로 과거 인쇄공, 염색공, 순수예술가, 기술자, 조각사, 금속 세금사, 수학자, 사진가 등으로 일했던 전문가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은 최정예 위조팀이 되었다. 18번과 19번 구역 수용소에 마련된 인쇄소는 수용소의 다른 구역과 철저히 분리되었고 위조팀은 일반 수용자들과 그 어떤 접촉도 금지되었다. 스몰리아노프와 나머지 팀원의 목숨은 영국 집회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내는 데 달려 있었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한창일 때는 지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었기에 종이 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당시 마르크화의 가치는 어차피 계속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종이의 질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은 달랐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는 아무 종이에나 인쇄되지 않았다. 초기에 이들은 파운드화가 영국의 식민지인 말라야에서만 자라는 갈대 종류로 만든 섬유질 제주의 종이가 사용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영국 지폐는 뭔가 촉감이 달랐다. 진짜 영국 지폐를 갈기갈기 찢어보면서 끈질기게 시험을 거듭한 끝에 위조팀은 마침내 낡은 옷감을 만들어 만든 펄프지가 재질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 비밀을 파악한 후 이들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처음에는 비밀 작업실에서 5파운드짜리 지폐만 소량 제작한다. 그러고 나서 테스트 작업을 해야 했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는 다름 아닌 영국 중앙은행이었다. 한 독일인 기업가가 스위스 츄리히의 한 은행에 나타나 암시장에서 받은 영국 지폐 몇 장이 진짜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위스 은행 직원들은 확대경과 고성능 램프를 동원해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정밀 검사 끝에 스위스 은행 직원들은 그 지폐가 진폐라고 분명하게 판정한다. 그러자 그 기업가는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며 영국 중앙은행에 전보를 보내 지폐의 일련 번호와 발행일자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영국 중앙은행까지 해당 지폐가 진폐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 소식을 듣고 크리거를 비롯하여 그의 상관인 친위대장 하인리 힘너는 환호했다. 그 순간부터 위조팀의 인쇄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영국의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려던 히틀러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겨우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강제 수용소 위조범들은 총 1억 3,461만 810파운드를 찍어냈는데 이는 당시 유통 중이던 파운드화의 40%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머릿말에서 대략 설명했듯 원래 계획은 영국 전역에 이 위조 지폐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3년 전세가 악화되자 독일은 더 이상 폭격기를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나치 친위대는 단념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 시기 독일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나 국제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식 환율로는 1파운드에 40마르크였지만 암시장에서는 훨씬 낮게 거래되었고 마르크는 국제무역 결제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파운드는 세계의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그 위상이 전혀 달랐다. 나치 친위대는 위조한 파운드화로 꼭 필요한 전쟁 물자를 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도 채울 수 있었다.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제작된 정교한 위조 지폐는 나치를 위해 돈 세탁을 해주던 중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통화 공급망에 스며들었다. 나치 정권 말기에는 여권, 비자, 새로운 신분증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 형성됐고 도난품 거래 시장도 번성했다. 오늘날의 다양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이 위조 지폐도 암시장에서 유통되었다. 특히 이 위조 지폐는 유럽을 탈출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던 나치 잔당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 주도록 관리들을 매수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나치가 파운드화를 대량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영국 중앙은행에 접수되자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1943년 무솔리니를 억류하고 있던 세력을 매수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파운드화가 몸값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 중앙은행은 이 위조 지폐의 수거 및 폐기를 감독했지만 스레드니가의 노부인 가로 열고 영국 중앙은행의 별칭 가로 닫고는 이 위조 지폐의 정교함을 크게 우려한 나머지 기존 5파운드짜리 지폐를 전면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만약 1943년에 히틀러의 위조 지폐가 정말 하늘에서 쏟아졌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 여기까지가 4부 18장 끝입니다. 이제 5부는 인간의 돈을 떠난 돈입니다. 이제 최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돈에 관한 이야기다. 재밌겠는데요. 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3장 정도, 3개의 장 정도 돼요. 3개의 장인가? 그렇습니다. 예, 3개의 장이네요. 3개의 장이면 뭐 3번만 읽으면 끝나네요. 이 책 끝나고 읽는 책은 말씀드렸듯이 이 책입니다. 세속의 철학자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어떻게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겠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